분에 넘치는 자리에 섰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까 이동진 지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저는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앉은 계신 분들, 좀 똑똑하신 분들은 그런 애가 뭐 이런 강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과 학문 사이에 칸막이를 세우고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영역을 넘나들지 못하게 한 것은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비행기도 만든 과학자이고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학문과 학문 사이에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칸막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윤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윤리학의 기본은 부끄러움입니다.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 가운데는 역사적 정체성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역사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연인 것 같은데요. 한 전공을 만나서, 물웅덩이를 만나서 깊이 파다 보니까 지하수에서 모든 학문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분야도 제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E.H. 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역사가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온 국민이 아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화 변호인에도 나왔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역사는 현대사고 현대사는 곧 고대사고 과거를 돌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좋은 미래를 건설해보자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은 윤리학이고 역사학은 미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70대에 이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날이죠. 10월은 우리에게 굉장히 뜻깊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만주 독립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땅의 근대는 개항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은자의 나라 조선에게 개항을 강요했던 주체는 바로 일본이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소위 강화도 조약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는 한일 병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을사늑약, 우리가 다 아는 우리의 역사죠. 과거 통신사로 이어지던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사실은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는 수신사로 역전이 되죠. 통신사라는 말은 우리가 문화를 전해준다는 뜻인데 수신사라는 말은 너희들이 우리보다 앞선 문물이니 우리가 문화를 받아오겠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에 고종이 대원군으로부터 대권을 물려받아서 이제 청일전쟁으로 청나라는 지금 구군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일본도 미국의 페리제독한테 개항을 요구받고 한 5년 동안 밀당을 거쳐서 불평등 조약을 맺고 그리고도 그거를 다시 수정해 가면서 차근차근 근대화를 준비해 나갔는데 만약에 고종이 그런 해안이 있었다면 강화도 조약을 저렇게 덜컥 맺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대권을 물려받고 3년 만에 강화도 조약을 서둘러 맺은 다음에 중국이 저렇게 아편전쟁, 지구상에서 가장 야비하다고 하는 아편전쟁으로 영국한테 털리고 구군이 다 했죠.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득세해 올라올 때 동북아시아에서 청나라가 저렇게 기울어 가니까 사대주의를 청산하고 우리 노선을 걸으면 참 좋았겠는데 불행히도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개화라고 하는 말은 일본의 근대화의 주역이라고 하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영어의 civilization을 개화라고 번역을 했죠. 문명 개화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괴물 성모,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깊이 연구해서 그 사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고 화민 성속,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풍속을 만들게 한다 해서 한 글자씩 따서 개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에게 개화란, 이거 옷 보시면은 다 아시겠잖아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그러니까 얼굴들은 다 일본 황실인데 옷들은 서양의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개화란 영국을 본받는다는 의미였죠. 독일을 본받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본은 법제도 독일 법제를 채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개화라는 것은 저 장면은 지금 갑오경장 이후에 조선의 친위대들이 일본군에게 훈련받는 장면입니다. 일본에게 개화란 영국이나 유럽을 이렇게 본받는다는 의미의 탈아 입구, 아시아에서 우리는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였다면 조선에게 개화는 일본을 본받는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그 갑오 개혁의 주인공들, 이 사람들은 일본 문물을 가지고 오게 되죠. 너무 슬픈 것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불과 30여 년 만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개항을 요구했던 일본에게 나라를 홀랑 갖다 바치는 그런 망국에 이르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이완용하고 데라우치 마사다케 이렇게 1910년 한일병탕 조약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8월 22일자잖아요. 8월 16일에 이미 이완용이 가가지고 그 일본에 호우가 났으니 우리가 피해 방문한다, 위로 방문한다 하면서 가서 그 사실은 밑바닥 작업을 다 해놓는데 500년 종묘사직을 파는 이 협상이 불과 30분 만에 종료됐다는 사실이죠. 그럴 수 있었던 데는 8월 4일에 일본 외사국장하고 이완용의 비서로 있는 이완용의 혀라고 불려지는 이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 다 조약의 내용을 협상해 놓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씩 역사를 알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이인직, 혈에누 그러면 근대 소설의 효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는 다음 중 이인직의 작품이 아닌 것은 사지선다로 막 선택하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도 저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인직이 1906년에 쓴 소설에 우리가 다 아는 혈의 루이죠. 순 우리말로 했다면 이미 독립협회가 독립신문 만들어서 순 한글운동 했었잖아요. 순 우리말이라면 피눈물 이래야 맞고요. 한자로 그냥 가자면 혈루 이래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일본식 명사와 명사 사이에 조사의를 넣는 방식으로 혈의 루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소설이 전개되면서 첫 문장이 청일전쟁이 아니거든요. 일청전쟁의 총소리가 평양에서 울려 퍼질 때 7살 옥년이라는 여자아이가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이렇게 시작되는 소설입니다. 청일전쟁이 아니라 일청전쟁이죠. 이인직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일본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면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고 잡은 것이 이완용의 혀로 역할을 하면서 완전히 친일 소설을 내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선이 그동안 형님나라라고 했던 청나라가 기울였으니 이제 조선은 일본밖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혈의루에 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혈의루를 찬찬히 읽어보면 일본 사람의 총알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이어서 맞아도 사람이 죽지 않는답니다. 그냥 피만 나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7살짜리 옥년이라는 여자아이가 일본의 군의관한테 그 양료로 들어가서 이 군의관이 아주 정성으로 교육시키고 이래서 일본에서 공부해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뭐 이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대주의를 중국한테 했다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7살 여와 부모 잃은 이제 더 이상 기댈 데 없는 조선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했던 게 1906년에 나온 혈애루라는 작품이죠. 매일매일 신문에 연재되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끝나고 민심이 흉흉하던 때에 이제 한일 병탄을 앞두고 이인직이 의식화 작업을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저렇게 아주 편안하게 조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작년은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죠. 이 작품의 배경은 1933년이더라고요. 그동안 조선은 중국에게 속국이었을 망정 식민지가 되진 않았습니다. 속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불명예스럽지만 그래도 나라라고 하는 정체는 유지할 수 있는데요. 식민지는 지죠. 그냥 땅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국민 주권은 다 사라진 거죠. 더 이상 나라라고 하는 형태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 선택지가 몇 개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영화에 보면 강인국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인직이 가르쳐준 대로 아주 친일에 나서는 거죠. 비행기 갖다 바치고 군수산업 경영해서 조선인을 수탈해가지고 일본의 유리한 땅으로 식민 지의 역할을 다하죠. 그런데 그의 부인은 남편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뜻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 여자분은 딸 둘을 안고 만주로 망명하려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엄마는 살해당하고 아이 하나는 남고 유모가 아이 데리고 하나 만주로 망명하고 이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영화에서 보면 한국 광복군 저격수로 가운데 있는 안옥윤이라고 하는 인물이 남자연 여사를 그렸다고 하는 안옥윤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옆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영화에서는 속사포라고 별명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신흥무관학교 마지막 졸업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여행하고자 하는 장면이 바로 그거죠.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서간도 그리고 같은 만주 안에서도 북간도의 명동마을 이 두 개가 독립군 양성 기지였거든요. 오늘 우리는 만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1933년이라고 했습니다. 19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제가 처음에 한일 병탄을 하고 나서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는데요. 조선교육령. 충량한 제국의 신민으로 길러내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조선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하거든요. 3.1 만세운동 이후에 일제가 제2차 조선교육령을 다시 반포합니다. 논란인 거죠. 일종의 문화통치 시대에 반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은 당신네들하고 우리는 한일 합방을 했잖아요. 합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선일체라니까요. 그러니까 국어와 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식민지라고 하는 건 국이 사라진 거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국사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국사겠습니까? 일본국이죠. 국어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 말이겠습니까? 일본어죠. 이 영화에서 압권은 뭐냐면 저 전지현 씨로 나오는 그 안옥균 일행이 저 궤에다가 장총을 들고 만주에서 신의주 거쳐서 경성역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경성역에 딱 도착했는데 6시 15를 알려드립니다. 엥 하고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일장기를 향해 절을 하는 거죠.
만주에서 온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어떤 말이 펼쳐지는데요. 혹시 이게 재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의 아주 일부를 1분 정도 따왔거든요.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1분만 좀 상영해 주세요. 아버지 엄마를 이렇게 계속 하시게 그게 유행 중 지났는데 예전에 8명의 친일파가 일본에 가서 남자들을 받아왔어. 그 아들들은 서로의 아버지를 대신 죽이기로 했었지. 사람들은 그걸 살배라 불렀어. 그러다가 솔직히 조선공사를 만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우리 만주에서 지금에서 우리 세관을 크게 부숴줘도 고치질 않았어. 그 독립이 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라고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수 없잖아. 끊어주세요. 네. 더 보고 싶으시죠? 우리 만주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대목에서 소름이 끼칩니다. 만주라고 하는 땅이 갖고 있는 심상지리적 이미지가 있죠. 만주는 단군조설에 어리 배어있는 우리 민족혼의 젖줄이고요. 고구려의 기상이 서려있는 상무정신의 발원지입니다. 만주는 절대로 일본에게 굴복하지 않는 우리 민족 자존심의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933년이면은 일본이 중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만주의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괴뢰 정부의 얼굴마담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만주에 흩어져 살던 오족들을 다 갖다가 오족 효파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해놓고 사실은 식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만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저 정신의 근거가 굉장히 소름이 끼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간도라고 하는 땅인데요. 사이 간자를 쓰기도 하고요. 개간했다 할 때 간자를 쓰기도 합니다. 압록강하고 그러니까 만주 저 넓은 저기서 청나라하고 이렇게 사이에 국경 요 지대잖아요. 근데 저 말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서간도 이랬으면 동간도 이래야 맞을 것 같잖아요. 동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때의 동이라는 말은 중국 쪽에서 볼 때 동간도죠. 우리가 볼 때는 북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북간도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서간도에 있었던 독립운동 기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저 밑에 있는 지도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글에 자세히 나옵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어떻게 10년 동안 옮겨 다녔는지. 처음에는 신흥무관학교라고 이름을 못 붙이죠. 무관학교라는 말은 일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흥강습소 이렇게 이름 붙였다가 나중에 신흥중학교 이랬다가 무장 독립투쟁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당당하게 이름 붙이고 10년 동안 무려 3,500명의 독립군을 양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간도에는 명동마을이 있었습니다. 명동촌.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두 마을을 여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취해야 할까요? 지식인도 두 종류가 있죠. 이완용하고 이상용 선생님, 여러분 보시는 우측에 앉아 계신 중국 복장을 하신 이상용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3대 대통령을 하신 분이죠. 안동 명가 출신이십니다. 지식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완용하고 이상용하고 동갑내기입니다. 1858년생.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한 지식인은 어용지식인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든 지식을 활용해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살아냅니다. 그런데 진짜 지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2015년에 미국 조지아주 언어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유인원과에 속하는 수컷 보노보 원숭이하고 암컷 고릴라한테 인간의 언어를 가르쳤어요. 얘네들 지능이 IQ가 한 7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언어를 한 2,000개를 가르치니까요. 인간하고 감정 표현도 되고요. 언어도 구사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팝콘 넣고 튀겨 먹을 줄도 압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인간과 유인원의 진짜 차이는 뭘까요? 이 언어연구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인원들은요. 감정 표현도 그대로 하거든요. 기분 나쁘면 나쁘다 그러고요. 좋으면 좋다 그러고요. 리액션도 다 있어요. 의사소통, 상호작용 다 됩니다. 언어를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데 기계를 조작할 줄은 알지만 그 기계의 작동 원리를 궁금해하지 않더랍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라디오 많이 뜯어보셨나요? 인간은 어떤 걸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원리가 돌아가지? 이를테면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보죠. 그런데 누군가는 질문합니다. 사과는 왜 위로 떨어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질까? 인간은 만물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일제의 식민교육이 1911년 조선교육령, 1919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화시켰던 것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궁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노예교육이죠. 그래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노예사관입니다. 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지식인은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옆에 계신 유학자 매천 황현 선생님입니다. 나는 붓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일제에게 패망해 가는가 끝까지 고발하고 조선이 선비를 키워낸 지 500년인데 나라가 망하는 날 아무도 자결하는 이 없다는 것은 수치다 라고 하시면서 음독자결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소극적 저항입니다. 이상용 선생님은 안동 명문가 출신이십니다. 이상용 선생님이 임청각의 주인 아닙니까? 임청각은 아웃칸이에요. 제지사족입니다. 부동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위에 있는 게 옛날 사진이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는 건 지금 찍을 수 있는, 지금 가서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이상용은 식구들 다 데리고 집단 망명을 했잖아요. 일제의 개로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 아니시겠습니까? 일제가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파는 대가로 지식인들한테 자기 주고 돈 주고 그러면 다 머리를 조아리는데 저렇게 양반 중에서 사대부 가문인데 퇴계학문을 공부했다는 안동 명문가가 한 150명 정도가 집단 망명을 해버리니 얼마나 일제의 자존심에 구멍이 나겠습니까? 이 집에다가 잔혹하게 보복을 한 것이 99칸 집을 반토막을 낸 겁니다. 중앙선 철도를 낼 때 일부러 10km를 돌아가게 굴을 몇 개를 뚫어가지고 저 집을 반토막을 내서 지금 가보시면 저렇게 철도가 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족 정기를 끊어버리겠다는 잔혹한 보복이죠. 이상용은 전형적인 유학자였습니다. 과거 시험 준비했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의병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민비 시해 사건, 이때 이거를 전기의병이라고 하죠.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단발령 때문에 선비들 머리 자르라 그러니까 의병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을사늑역 때 두 번째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을사의병 이렇게 중기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미칠조약 1907년에 고종황제가 강제로 양위당하고 그때 후기의병 이렇게 세 차례 거대한 의병운동이 일어나죠. 이상용 선생님은 처음에는 상을 당해가지고 의병운동에 못 나갔는데요. 집안의 자금을 거의 만냥 1억회를 댔다 그래요. 뒤에서 조종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어머니가 권씨신데 외삼촌 권세연이라고 하는 분이 의병장으로 나가시거든요. 하여간 이상용 선생님을 가만히 보면 이분은 다 친인척 집안끼리 안동 명문가 집안끼리 그렇게
구국, 애국, 민족 운동에 다 뛰어드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이번에 바른역사 아카데미에서 꾸준히 강의를 듣고 오셨다면 맨 아래 사진이 1907년 그 정미의병 이후에 일제가 남한 대토벌이라고 하는, 이제는 외교관도 빼앗고 군사도 다 해체됐으니까 일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 대토벌이라고 하는 작전명 하에 호남 지방만 강타해서 주로 토벌 작전을 했다는 걸 한번 강의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때 잡혔다는 호남 의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골이 또 일제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건데요. 이상용이라고 하는 분이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진 것은 50살 무렵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1908년에 쓰셨다는 우연히 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이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50년간 공맹서를 보아왔나니 누에실처럼 복잡하게 얽힌 의리 빠짐없이 분석해 놓았네. 결국에는 말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도움이 되랴마는 몸을 돌아보건대 도리어 사람의 옷 입고 있는 게 부끄럽네. 주자학이 진리인 줄 알고 50년 살았는데요. 과거 시험 열심히 준비했었는데요. 공맹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시세를 잘 못 읽어서 이렇게 의병운동을 열심히 하고 가야산에 기지까지 만들어 놓고 신돌석 장군 이런 분들을 초대해다가 어떻게 좀 한번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역사는 또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심지어 적의 의병기지를 만든답니다 라고 누가 일본한테 이렇게 첩자 노릇을 하죠? 조선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이상용 선생님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때부터 들어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를 들으셨다면 저분이 지금 1908년, 1911년, 1912년 요 시대에 어떤 책들을 읽냐면요. 저도 깜짝 놀라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찰스 다윈, 토마스 호흡스, 제레미 벤덤 이걸 다 한자로 다 읽으세요. 대단하세요.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결론에 이르러요. 이분의 학문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요즘 유행하는 통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학문과 내가 그동안 배웠던 공맹서, 왜냐하면 공자가 주장했던 게 대동세상이잖아요. 대동세상은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천하위공, 천하가 다 사사로운 사람의 이해관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천하는 다 공공의 것이다. 이렇게 가려면 99칸 명문가의 저 제지사족, 땅 많은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이분은 망명하기 전에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요. 그리고는 땅덩어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당신네들 먹고 살으라고 또 나눠주기도 하세요. 일부는 또 조상제사에 써야 되니까 다른 분들한테 나눠주죠. 그리고는 다 팔아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니까 신흥무관학교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을 바꿔 먹고 나서 그때부터 보수 유림에서 소위 혁신 유림으로 거듭나십니다. 저는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논어에는 나옵니다. 불혹.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50대, 60대 된 분들은 젊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에서 설교하지 마, 꼰대야 막 이래요. 안 바뀐다는 거죠, 어른들은. 근데 이러한 고정관념을 딱 깨준 게 바로 안동의 저분들입니다. 나이 50에 생각 확 바꾸고요. 이 협동학교가 1907년에 들어서는데요. 저 옆에 보시는 저분들이 협동학교라고 하는 협동학교. 안동에 이제 여러 개의 마을들을 합해서 동력 동자가 돌아간다는 것은 해동, 동국, 대동 이럴 때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협동해서 신학문으로 사람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동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그러니까 서원은 들어서도 되는데 신학문 교육기관 게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머리도 막 단발을 하고 신민회 이런 데서 내려와서 가르치고 이런 거는 못 봐주겠다고 어른들이 막 반대하세요. 근데 이상용 같은 어른이 나서서 아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혁신 유림이십니다. 거기에 같이 협동하는 게 일송 김동삼 같은 분인데요. 다 독립운동 하시는 거죠. 협동학교 장소를 김대락 선생님이 내주시는데요. 이분의 호가 백화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백화구려, 백화라고 하는 분의 이제 옛집인데요. 50칸을 딱 띄어서 학교로 내주시거든요. 이분은 몇 살에 생각이 바뀔까요? 백화 김대락. 백화 김대락은 이상용 선생님하고 처남 매부 사이입니다. 이상용의 부인 되시는 김우락이라고 하는 분의 오빠 되시거든요. 60세에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이 안동분들을 통해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마음만 먹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이거를 믿어요. 인간은 40이 됐다고 고집부리고 옛 것에만 퇴행적으로 이렇게 소위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꼰대들 때문에 우리 미래가 안 돼 이렇지 않고 이분들처럼 50대, 60대에도 얼마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분들이 심어줬는데요. 김대락 선생님이 자기가 왜 생각 바꿨는지 시로 남기셨습니다. 늙은이가 눈 어두워서 죽은 듯이 누웠다가 창문에 기대어 대한서라고 하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됐어요. 책이라기보다 밑에 보니까 대한협회 서 유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한협회에서 나온 아마 소식지를 읽으신 모양이에요. 석주 이상용 선생이 몰래 갖다 놨습니다. 읽다 보니까 폐부를 찌르는 말 마디마디 간절하니 두늘에 흐르는 눈물 옥깃을 적시네. 이게 이분이 환각때 쓰신 시예요. 이러더니 이분도 혁신유림으로 딱 거듭나서 우리 집에 와서 학교해. 이 나라 살려야 돼. 애국 개몽운동 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김대락 선생님의 누이 동생에는 김락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뮤지컬을 놓쳤어요. 작년에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서울 KBS홀에서 독립투사의 어머니 김락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했대요. 여러분은 김락 여사를 알고 계셨습니까? 김대락, 김우락, 김락 이 집안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락 여사의 시아버지는 향산 이망도 퇴계 이황 선생님의 11대 손이시죠. 나라 망했다 매천 황현처럼 자결하십니다. 그리고 오빠인 김대락, 형부인 이상용 다 망명하잖아요. 만주로. 남편 이중업 열심히 독립운동하시다가 병으로 세상 떠납니다. 아들도 독립운동했습니다. 일제가 이 김락 여사를 잡아다가 얼마나 고문을 했으면 두 눈이 실명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정신병자처럼 시아버지 잃고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렇게 헤매시다가 홀로 만 67세에 1929년에 세상을 떠나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영화 암살에서 보면 막 이렇게 도박하는 장면 이런 거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김락 여사의 사위가 김용환인데요. 이분이 파라코로 알려졌답니다. 맨날 도박하고 딸이 시집 가야 되는데 장농살돌도 다 도박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뭐 이런 아버지가 있나 천하에 이랬더니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이분이 말을 안 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박판에 갖다 바친 줄로만 알았던 그 돈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도박판에서 막 이렇게 화랑방탕하게 노는 것 같은 장면이 사실은 김용환 선생을 그려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집안입니다. 이상용 선생은 1909년에는 대한협회라고 하는 이때까지만 해도 애국개몽운동 단체였죠. 나중에는 친일을 합니다만, 변절합니다만, 안동지회를 설립하는 운동을 나서시는데요.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직 한일합방 전입니다. 일국의 권리가 모두 타인의 손에 돌아가게 됐는데, 이때 해야 되는 운동은 단체를 만드는 운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회 주간으로 여기 와 있고요. 바른역사 아카데미라고 하는 모임으로 모여 있는데요. 단체를 꾸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은 단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단체라도 살아야 정신을 올바로 차릴 수 있다는 거죠. 단체가 없으면 능히 내부 세계를 발달시킬 수 없고
단체가 아니라면 능히 외부 세계와 교통할 수 없다. 무조건 단체를 꾸려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안동지와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 연설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는 백성의 공산이고 공동재산이라는 거죠. 백성은 나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런 문장 어디서 많이 읽으셨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그리고 제2항에 1조 2항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죠. 세상에 1909년에요. 백성은 나라의 주인이래요. 문명국 백성들은 사람마다 이런 의무를 알아서 국사는 국민이 다스려요.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어떻게 다 공부하셨을까요? 국법은 또 국민이 정해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이 일으켜요. 국가의 난은 국민이 방어해요.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호포제 같은 것, 군포제 이런 것들도 힘없는 백성들만 하고 양반들은 다 빠져나가고, 오늘날도 국방의 의무는 요즘 젊은 애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는 다 빠져나가고 해외에 나가 있고 자기들은 수렁에 빠진 아들들이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이분은 벌써 이때부터 국민이라고 하는 정신, 근대라고 하는 시간은 국민국가의 시간입니다. 그러려면은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국민, 네이션,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이분은 국민의 정의를 벌써 1909년에 저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대한협회 회관에 이런 글을 써서 게시하셨는데요. 오늘날 제국주의가 성행하죠. 일본도 다, 미국도, 영국도 다 제국주의가 발흥해서 힘없는 나라들을 쳐들어갑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군국주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요. 우리 옆에 사람들은 모두 마땅히 이런 뜻을 아주 그냥 깊이 도장 찍듯이 몸에 새겨가지고 각자 국방의 의무를 제1의 의무로 삼아야 해요. 무릇 우리 협회가 설립한 학교는 모두 군대식 제조를 해야 된다 이래요. 여기서 벌써 만주로 가면 신흥무관학교 차리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거죠. 2011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행사가 열렸었네요. 그러니까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가 생겼네요. 몇 월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11년 음력 5월 14일, 양력으로는 6월 10일 신흥무관학교가 열렸다. 그러니 이날이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조금 바른 역사의 한 단추를 바로 채웠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신흥무관학교의 역사를 괄호 안에 넣어버렸다는 거죠. 이날 행사를 하면서 세 분을 조명했네요. 저기 옆에 큰 사진으로 보이시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 가문이죠. 우당 이회영 선생님 6형제가 요즘 돈으로 아주 낮게만 환산을 해도 한 600억 원 정도를 다 해가지고 신흥무관학교 차리는데 희사하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석주 이상용 선생님 얼굴 보이고요. 맨 옆에 있는 분들은 서고 이동영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한 주역으로 세 사람을 조명하면서 이동영 선생님까지 저렇게 조명을 했는데요. 이동영 선생님은 사실은 북간도 서간도에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천안을 내려가실 일이 있다면 아마 이동영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서고 이동영. 저 옆에 보시니까 사진의 가운데, 아랫줄 가운데 김구 선생님 앉아 계시네요. 이동영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과 더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굉장히 헌신하셨죠. 신흥무관학교, 북간도의 명동학교 다 연결되시면서 이분이 상동교회 상동청년학원 출신이시거든요. 한국의 근현대사는 놀랍게도 여러분은 별로 인정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한국의 기독교사와 또 나란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렇게 민족운동과 결을 같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만주로 떠났던 여정이야 두말하에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심란하고 신산한 세월이었겠습니까? 이를테면은 강화학파, 양명학파의 이건승 선생님네도 만주로 망명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석주 이상용 가문,
이상혁뿐만 아니라 안동 유림 가운데 150명 정도가 같이 간 김대락이라든가 같은 가문들이지요. 김대락 선생님이 만주로 떠날 때는 66세였습니다. 그리고는 1911년에 만주 도착해서 1914년에 만주에서 돌아가시죠. 식구 가운데 손자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만삭입니다. 어지간하면 내비두고 갈 만도 한데 일제에 이 땅이 넘어갔는데 여기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이래서 손자 며느리까지 다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는 만주에 도착해서 손자 며느리가 해산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분이 아호를 쾌당 이렇게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는 당나라 땅이었나 보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너무 기분이 상쾌하다 이런 아호를 지었다는 거예요. 일제가 내 머리를 베어갈 수 있을지언정 고개 숙여 종이 되진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난 분들이 1914년 김대락 선생님처럼 무덤조차 찾지 못하게. 그리고 이분의 호는 백하입니다. 백두산 아래 사는 노인이란 뜻이죠. 그리고 백하일기를 남기셔서 그 많은 재산 탕진하고 자기는 그렇게 늙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생을 다할 망정 신선한 망명 생활을 견디면서도 이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록들을 또 한시로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분들이 횡도천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삼원보라고 하는 추가가, 추씨들이 많이 모여 살아가지고 추가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가봤어요. 뒤에 대고산 있고 소고산 있고 그래서 독립운동하기 딱 좋아요. 뭐 일본 떴다 그러면 얼른 산으로 피하면 되고요. 여기서 경학사라고 하는 걸 차리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게 되는데요. 경학사 이렇게 말하니까 밥 깔고 공부하는 단체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일부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경학사 사장에 이상용 선생님이 취임하는데 경학사는 일종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만주에 세워진 망명정부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저게 언젠가요? 2011년이네요.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 250원짜리 우표도 발행됐네요. 저런 거 하나 갖고 계시나요, 혹시? 제가 역사를 좀 일찍 알았더라면 저 우표 발행되는 날 가갖고 줄이라도 서서 좀 저것 좀 사는 건데. 저거 몰랐어요. 여기 보시면요. 칼 춤추고 말을 달려, 뭐 이렇게. 몸을 달려놓고, 뭐 높은 인격, 자신을 기리, 뭐 이런 글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흥무관학교 교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흥무관학교 교가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신흥무관학교 교가. 그런데요. 혹시 이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이거 노래 틀어드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이러실 수 있어요. 한번 일단 어떤 노래인지 좀 잠깐 보시겠어요? 신흥무관학교 교가. 익숙하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노래 교회에서는 어떤 노래였나요? 갑자기 또 생각 안 나시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너무 잘하시네요. 장로님이신가 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게 원래 미국 군가예요. 근데 이제 신흥무관학교에서 이렇게 미국 군가 김좌진 장군께서 작사하셨다는 그 승리행진곡이라는 노래가 광복군 노래 모음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일본 군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신흥무관학교 교가도 불러주는데 북간도 명동학교 교가도 불러야 되잖아요. 명동학교 교가는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영국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라 그러면은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개독교라 그러고 기독교가 너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좀 잘못한 일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이 민족을 살릴 대안종교, 소망종교로 수용되었습니다. 만주에서 인삼팔러 고려문에 갔던 서북 청년들, 평안북도 의주에서 살던 4명의 청년들이 우연히 스코틀랜드 선교사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산농공상, 주자학적 질서 속에선 우리는 장사치들이라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주자학적 질서 속에서는 서북지방은 한양 질서에 항상 밀려나 있는데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니, 모든 인간이 신의 자손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고조선, 고구려 광개토왕비에 써있는 추모왕, 동명성왕 누구의 아들입니까? 천재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신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서북지방 청년들이 만주에 인삼팔러 갔다가 그걸 보고는 옳았구나, 이게 우리 민족 종교네 이러고는 아직 이 땅에 미국에서 선교사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19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질 때 이분들은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기독교 역사가 몇 년부터 시작됐나 이랬을 때도 1980 언젠가요? 우리 1984년일 거예요, 아마. 맞습니까? 그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를 하더라니까요. 그래갖고는 이분들이 100주년을 1984년에 잡았으니까 1884년이 기점이라고 본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미국에서 조일 수교 조약이 이제 76년이고, 조미 통상 조약이 82년이고, 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선교 1년이라고 잡은 모양이에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비아 쪽에만 있으면 아의 역사를 안 보게 되죠. 우리가 나가서 만주에서 세례받은 역사는 왜 안 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일찍 1876년에 4명의 청년들이 만주에서 세례받은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전례사관이라기보다는 수용사관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옳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사가 잘 안 보이실까봐 따로 프린트해 드렸잖아요. 우리 요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교가. 서북으로 흥룡대원 남해 영절에 여러 만만 헌원 자손 어버 기르고, 동해 섬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전 먹어 기른 이는요.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라 끓는 피가 우리 핏줄에 잘잘잘 걸치며 돈다. 기왕이면 다 하면 안 좋을까요? 네. 네네. 말리 나워는 밤. 내영 아끼고 종서름 받는 이누노. 배달나라에 우리 자손들이라 가슴 치고 눈물 뿌려 통곡하여라. 지옥의 샘문이 온다.
날 춤출고 말을 달려 몸을 단련코 새로운 지식 높은 인격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내요. 감동적이셨어요? 저 이거 준비 많이 했죠. 이거 찾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제 그렇게 만주로 망명을 한다는 것이 안동에 처박혀 있으면 이상용 선생님만 해도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보름이나 지나서 그 소식을 접합니다. 정보가 좀 늦은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칩거에서 틀어박혀서 이분이 지도 보는 일로 소위를 하셨대요. 어떤 지도나 만한 지도랍니다. 그러니까 만주를 남의 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기까지를 다 고조선 고구려 우리 땅이라고 끌어안으면서 내가 망명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게 공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마침 서울에서 협동학교 교사들도 다 신민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서울에서 신민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회영도 만주로 간다 그러고 신채호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양기탁 이런 분들이 만주에 망명해가지고 군사 훈련 시켜서 독립전쟁 준비한다고 한답니다. 선생님도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이분은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만주로 넘어갈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학사 차리고 신흥무관학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1919년에 4월 11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에 들었습니까? 상해에 들어서죠. 왜냐하면 상해는 외국의 여러 공사관들도 많이 와 있고 외국 학교, 국제학교도 있고 거기가 조계지라 외교, 국제 외교에 능한 곳이라 상해에 차렸는데요. 사실은 만주에 이미 군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한족회, 경학사가 한족회로 발전해서 산하에 군 정부를 두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 선생님이 이상용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십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런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1. 외교 2. 내무 3. 재정 4. 군사. 이상용 선생님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답장을 쓰십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게 맞겠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군사 2. 재정 3. 내무 4. 외교. 근데 만주에 군정부가 있고 우리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가 부인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되고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용 선생님은 만주에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은 다 뜨악했는데 이분들을 잘 설득해서 임시정부에 참여하시죠. 그래서 제3대 국무령에 취임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만주에 있던 군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정서 이렇게 격을 낮춰가지고 여기가 이제 서간도에 있으니까 서로 군정서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간도에는 김자진 장군님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 이렇게 들어쓰는 거죠. 이런 리더십을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이죠. 서로 네가 세네 내가 세네 기싸움할 게 아니라 지금은 독립운동을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하니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미 상해에 들어섰으니 우리가 여기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더라도 우리는 군정부라는 이름을 고수하지 말고 군정서로 격화시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아는 역사들이죠. 사실 이상용 선생님은
1932년에 돌아가세요. 오래 살기는 하셨죠. 자기랑 같이 독립운동 열심히 했던 김동삼 이런 사람 다 붙잡혔다 그러고 뭐 임시정부는 사실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또 내분을 많이 겪고 그런 아직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국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 유고를 고국에 가져가지 말라 이런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시죠. 그리고는 이분은 외아들밖에 없으신데요. 이준형 선생님 32년의 아들이 왜냐면 이 임청각 99칸의 이 집이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친척들한테도 돌아가셨습니다 알려야 하니까 잠깐 나오십니다. 그런데 일제가 얼마나 회유를 하는지요. 이준형 선생이 그 회유를 못 견디고 나중에 자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면은 3대 망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완전히 이렇게 독립운동 하시다가 이제 사실은 그런 아픔을 많이 당하셨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북간도의 김야견 선생을 보려고 하는데요. 김야견 선생님하고 아까 이상용 선생님하고는 정확하게 10년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분이 이완용과 동갑인 1858년생이었잖아요. 김야견은 1868년생입니다. 이상용은 1932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은 1942년에 돌아가십니다. 서간도의 대통령, 북간도의 대통령 두 리더가 동일한 생을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북간도에 어떻게 이런 마을이 들어섰나 한번 역사를 잠깐 보면요. 김야견 선생이 한 40살 됐을 때쯤 아닙니까? 청일전쟁으로 나라가 기울었습니다. 이분은 그때 벌써 시세를 읽는 거예요. 함경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차피 한양질서에 동화될 생각은 없었고요. 만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절친인 4가문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김야견 집안, 김하규 집안, 문치정 집안, 남위원 집안 이렇게 4가문의 24세대 141명이 집단 기획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용 선생님네 그 김대락, 김동삼, 유인식 이런 분들보다 더 빨리 가셨네요. 가보니 윤재옥이라는 사람이 먼저 3년 전에 와 있어요. 윤재옥이 누구냐면 윤동주 시인의 증조 할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김하규는 김신묵 여사의 할아버지고 문치정은 문재린 목사의 할아버지거든요. 이 말은 뭔가요? 문익환 목사님네 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명해가지고 이 두 집안이 사돈을 맺은 거죠. 이 명동초는 참 재밌습니다. 이제 규암 그 김야견 선생이 이때만 해도 이분은 전통적인 유학자예요. 선비예요. 1901년에 명동이라고 자리를 잡고 마을 이름을 명동이라고 지었어요. 밝을 명자에 동력동자니까 보통 나라가 구분이 쇠한다. 청일전쟁으로 아무래도 이 나라의 운명이 심상치 않다. 이러면 요즘 사람들은 어떤 의미의 이민을 많이 갑니까? 생계형 이민입니다. 생존 모색형 이민입니다. 내 자식 잘 키우고 빨리 이 나라 이민 가갖고 교육 이렇게 잘 받고 이런 건데요. 이분들은 집단 이민을 가서 망명을 해서 이 마을의 이름을 명동촌이라고 지은 데부터 이분들의 이민은 자기들만 살자고 간 게 아니구나. 민족의 독립을 위해 준비하는 이민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밝을 명자와 동력 동자를 썼다는 거죠. 이때 이 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를 밝힐 미래의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규암제를 1901년에 세우시는데요. 1901년 규암제 앞에 있는 사진이래요. 여기 앞에 자전거 몇 대가 놓여 있어요. 이제 여기에 망명하신 분들이 여기 명동촌 이런 데 가보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을 단위가 아니에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김하규 집안, 이런 사람들도 다 개인 사숙을 차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잘 가르친 게 이 규암제였나 봐요. 김야견 선생님 집안이었나 봐요. 학생들이 자전거까지 타고 와서 여기서 이제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의 교육 철학은 뭐였냐면, 신식병,
맹자에 입각해서 신이 있고 같이 먹으면서 군사훈련도 받고 육체도 건강하게 하고 이런 전인교육 사상 이렇게 유교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6년에 용정촌에 서전대야에 서전평야 아주 큰 땅에 서전서숙이 들었습니다. 김약경 선생님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 가르친 거야 얘네들한테. 나는 공맹사상에 입각해서 애들을 바른 백성 이런 것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전서숙이 딱 들어섰는데 교육이 달라요. 역사 가르치고 지리 가르치고 철학 가르치고 법학 가르치고 국제법 가르치고요. 군사훈련 시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상설 선생, 아래 이동영 선생, 정순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정순만, 박용만, 독립운동 3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전서숙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신학문 가르치네? 좀 다른 사람들이 왔네? 신민회에서 보낸 사람들, 그리고 서울의 상동 청년학원 출신들,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다른 걸 가르치네? 그런데 서전서숙이 문을 닫아요. 이듬해에. 왜? 이상설 선생님이 여길 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역사예요. 헤이그 밀사 사건 이래서 네덜란드 가는 거예요, 암스테르담에. 가가지고 이제 암스테르담 옆에 있는 헤이그에 가서 제2차 만구 평화회의에 다 아시죠? 이준, 이위종, 이런 사람들하고 세 사람이.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이상설이잖아요. 이분이 정사, 그리고 이준 열사가 부사, 이렇게 하고 갔는데, 만구평화회에 딱 가니까 일본이 다 손써놔서 제국들끼리는 편먹고 조선의 운명 따위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으면 이준 열사는 자결하고 뭐 이랬다는 거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설이 저기를 가야 되니까 서전서숙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이때가 1907년이거든요. 아직 한일 병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도라고 하는 땅은 일본이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조선 사람들이 와서 다 개간해서 한 70% 이상이 조선 사람들인데 소속은 만주 이쪽이니까 중국 정부거든요. 아직 신해혁명 안 일어났으니까 청나라 이렇겠네요. 그죠? 그런데 일제가 1907년부터 이 서전서숙을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임시 간도 파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회유작전 들어옵니다. 이상설 가고 막 학교 문 닫으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사들한테 우리가 매달 20원씩 줄 테니까. 여러분, 이때 2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용 선생이 독립운동할 때 10,000냥 내놨다. 400원 내놨다. 이런 단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20원을 매달 줄 테니까 이 학교를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한 거예요. 일제가. 그런데 선생님들이 문을 닫을지언정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민족운동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래서 명동학교, 이제 명동촌의 규암제가 서전서숙을 인수받게 됩니다. 명동서숙으로 거듭나는 거죠. 서전서숙 이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김자견 선생은 학감이 되고요. 서전서숙에 있던 선생님들을 학장으로 모시고요. 그리고는 이 학교가 근대식으로 1909년에 명동학교로 거듭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여기쯤 앉아 계신 분이 정재면 목사네요. 이분도 상동교회 상동청년회에서 파견했습니다. 이상설이 헤이고 가고 막 서전서숙이 복잡하니까 자네가 가서 용정촌 좀 어떻게 좀 교육 좀 시켜봐, 민족교육을. 이래서 기독교들이 이제 북간도에 오게 되거든요. 정재면 교사가 왔는데 김야견 선생님한테 딜을 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경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김야견 선생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유학자예요. 공맹사상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동 청년회가 그동안 보냈던 사람들, 그리고 신민회에 많이 있던 기독교도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1909년입니다. 그래서 명동학교가 이제 기독교 개학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문익함, 윤동주, 이제 이런 기독교 시인들, 이런 학교들의 요람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상동교회의 상동청년회를 만든 전덕기 목사님이거든요. 저게 옛날에 상동교회라 그러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상동교회의 아까 박용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미주의 또 항일운동 기지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박용만도 상동교회에서 파송한 감리교도였습니다. 그런데 네브라스카 소년병 학교가 상동청년회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저렇게 준비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괜찮아 보여요. 전덕기 목사님은 9살 때 부모를 다 여의고 우연히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밑에 들어가서 돌보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상동교회 안에 상동청년회를 만들어서 민족교육자들을 그렇게 많이 키워내서 북한도로도 사람 보내고 이렇게 미국으로도 보내서 소년병학교 키우고 이랬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분이 누구죠? 유일한 선생이죠. 그분의 아버님이 유기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평양 출신이시죠. 정재면 선생이 명동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분의 교사 월급을 유기현 선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용만이 미국 갈 때 내 아들 좀 데리고 가서 교육 좀 시켜봐. 이래서 박용만 편에 유일한 선생을 딸려보냅니다. 그래서 유일한 선생은 네브라스카 소년병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민족,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쫙쫙 민족 자본 수탈해 가는데 우리는 경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분은 장사꾼이셨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민족 자본이 외부로 잘못 빠져나가는 거를 경계하는 그런 경제 교육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명동학교의 성격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전입니다. 학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치정이라든가 김야견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자영농이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인한테 땅을 넓게 사가지고 명동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공동농사를 짓자. 이러면서 이제 땅을 늘려나가시거든요. 그러나 각 가정마다 자기 땅에 11조를 학전으로 내놔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인 학전이 공동재산이잖아요. 이거는 교육사업에 써야 됩니다. 이때의 교육이라는 건 뭔가요? 이 나라의 독립을 준비하는 무장투쟁가들을 길러내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50만 평이나 되었답니다. 이분들은 나아가 길동 식산회사를 차립니다. 명동촌에 들어온 누구도 가난한 빈농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건 이스라엘 키부츠 개념입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억제하면서 공동소유에 기반한 일제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맞서서 우리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길동 식산회사를 차리자. 이런 마음이신 거죠. 그리고는 연변교민회 만드시고요. 연변교민회에 속했던 모든 명동마을 사람들 다 같이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요. 집단 개종이라고 하거든요. 북한도 국민회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북한도 한인자치회도 만들고 간민교육회, 간민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연변자치주의 토대가 되는 거죠. 북한도 한인자치회를 만들었어요. 1909년이네요. 근데 1909년에 간도 협약이 이루어져서 일제가 본격적으로 간도 땅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나섭니다. 자치라는 말, 빼라는 압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자치라는 말이 일제가 싫은 거죠. 그래서 바꾼 게 간민교육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신해혁명이 일어나니까 중국 정부 찾아가서요. 우리 자치회라는 말 다시 넣고 싶어. 자치정부로 가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간민자치회라는 이름을 좀 달라. 이르는데 중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아서 간민회. 이게 돼서 이게 이제 나중에 항일운동에 다 주축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선교사가 구레선,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놀랍게 간도 지역의 김야견 목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화해주고 같이 대화 나누고 이런 선교사인데요. 이동휘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동휘가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잖아요. 이동휘라고 하는 분이 한변 웅변하면서
기독교 교회가 하나 들었으면 이 나라의 민족학교 들었고 이 나라의 독립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면 사람들이 다 지갑을 열더라는 거 아닙니까? 뛰어난 웅변가였습니다. 이동희의 별명은 눈물의 예레미야였거든요.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니까 그리어슨 선교사가 이동희를 찾아가서 전도사로 내가 너를 특별 채용하마. 이렇게 해서 이동희 선생이 북간도 가고 연해주 가고 그런 독립운동하는 길을 뚫어주고요. 이동희 선생의 따라쟁이가 누구냐면 부구 개봉우 선생입니다. 개봉우라고 하는 분은 천민 출신이신데 이동희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어슨 선교사가 이분이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북간도에 길동학교 가서 역사 가르치고 연해주 넘어가서 또 독립운동하고 이런 연결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간도 지역을 이렇게 치리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랬던 캐나다 선교사들은 가츠라 테프트 조약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 독립운동에 같이 뛰어들었다는 거죠. 푸른 눈의 조선인 선교사라는 칭호를 얻은 분들이 바로 간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캐나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명동교회고요. 저기에 십자가 보이네요. 교인 수가 무지 많지 않습니까? 이때에 종교계 학교가 99개가 있었답니다. 서간도에. 그중에 70 몇 개가 다 기독교 학교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기독교 학교들은요. 단군 초상과 태극기를 같이 걸고 교육받았고요. 예배 시간에도 단군 초상과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대요. 용정교회입니다. 저 용정교회에서 1933년인가요? 몇 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교사들이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저 중에 윤동주 시인 찾아보세요. 윤동주 시인 얼굴이 있습니다. 예,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 졸업하고 평양숭실학교로 진학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주일학교 교사로 저렇게 봉사하면서 같이 찍었대요. 저기 어딘가에는 문익환 목사도 있습니다. 명동소학교 졸업식. 이쪽에 있는 분이 문익환, 뒷줄 맨쪽에 있는 분이 윤동주. 나란히 가죠. 사상계 만드셨던 1973년에 의문사 하셨다는 장하준 선생. 장준하 선생, 제가 좀 뭐랬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갑자기. 네, 장준하 선생, 그리고 가운데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윤동주 시인 이렇게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나운구 선생이에요. 명동학교 출신이세요. 이분이 1926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무성영화 아리랑, 그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끌려가갖고 고문당한 청년이 미쳐가지고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그 시대를 고발하는 영화를 찍었던 나운구 선생도 명동학교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명동학교는 명동여학교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신학문 배우면서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맛봤다는 거잖아요. 재밌는 것은요. 문익환 목사님 어머니 김신묵 여사가 원래는 이름이 없었대요. 이름이 고막내였대요. 고막내. 왜냐면 딸만 자꾸 나니까 딸은 그만 나라고 그만 나 이렇게 해갖고 고막내 이렇게 불렸는데요.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얘야 학교 들어섰단다. 너도 공부하렴. 이래가지고 남편하고 나란히 남편은 명동중학교 가고 자기는 명동여학교 가고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네 이름 뭐냐? 이래서 묵묵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낸다고 김신묵이라고 하는 이름을 학교 간 다음에 얻었다는 거잖아요. 명동 기종 여자 청년회 너무 재밌습니다. 그네 타기 대회가 끝난 다음에 기념사진 찍었는데요. 그네를 잘 탄 여자들한테는 무쇠솥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그네를 탄다는 게 뭔가요? 명동학교 근처가 어디냐면요. 문안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안중근 의사께서 총기 훈련을 하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네를 타면서 맨날 보는 그 만주 땅은 어떤 땅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선구자란 노래 다 아시죠? 일송정, 저기 일송정 있네요. 푸른 소름.
해란강 있네요. 이거는 지금 해란강 위에 있는 다리 위로 대성중학교 학생들이 소풍 나온 광경입니다. 저거는 용두레, 용정마을의 유래잖아요. 용두레, 선구자란 노래의 땅이기도 합니다. 아, 명동학교 교가 드디어 나왔네요.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도? 예, 여러분은 악보 갖고 가사가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가사가 여러분 자료집에 있어요. 네, 아니 대충 제가 이거는 영국에서 국가가 나올 때 이렇게 웅장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막 관악기가 뻥뻥뻥뻥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이여 우리 여왕을 돌봐주시고 뭐 이런 게 그 나라 국가예요. 명동학교 교가가 영국의 국가를 음을 그대로 가져다 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찬송을 또 언제 들으셨나요?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송으로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명동학교 교가 그쪽에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서간도만 챙기고 북간도는 무시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고요. 우리가 알 거는 뭐냐면 한배가 우뚝고 그 9장에 있는 가사 한번 보세요. 한뇌가 우뚝고 은택이 호대한 한배검이 끼치신 이터에 그 치와 크신 뜻 넓히고 기르는 나의 명동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배검 나오잖아요. 한배검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요. 명동촌, 용정촌, 북간도라고 하는 땅은 다종교, 다문화가 꽃피는 조선산 기독교의 평화로운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 때 1901년생이신데요. 함석헌, 김교신 동갑내기인데요. 일본으로 유학가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기독교를 배우게 되는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괜찮은 기독교인인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동경대 교양학부 교수로 있을 때 일본 1황이 교육칙어를 반포를 하고 학생과 교수는 다 교육칙어에 요배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분은 나는 기독교 신앙인데 유일신 사상인데 천황이 신이 아닌데 천황의 일개 명령에 절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경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교수직에서 잘리죠. 기독교의 본래 정신은 초월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서 초월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을 신의 뜻이라고 그대로 묵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찌무라 간조는 나한테는 두 개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조펜, 하나는 지저스. 그리고 이때 이 지저스는 일본이 힘약한 조선을 침략해 들어가고 이거를 신의 이름으로 묵과하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조선 청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의로운 시각으로 대우해주고 이랬죠. 조선 기독교 청년들이 우찌무라 간조한테 배운 것은 그거였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망각한 채로 기독교를 무작정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아무런 데도 나는 조선인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조선산 기독교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신 것이 소위 1920년대 무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 기독교에 종속되지 않고 조선 기독교를 해보자는 거죠. 김교신의 기독교의 또 다른 별명은 김치 기독교였습니다. 김치는 하루 3번 조선 사람들이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일요일에만 교회 가서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다 남의 나라 국가일 뿐이니 조선 노래는 과연 어디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셨던 분들이에요. 질문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간도 땅을 바라보면서 북간도야말로 조선산 기독교, 이렇게 서로 종교색이 다르다고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당면 과제가 있는데 교세 확장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이런 거 말고 우리는 똑같은 단군 내 자손들이니까 평화롭게 이 땅에서는 서로의 종교 인정하면서 하자, 이랬던 종교 문화를 꽃피웠던 땅이 또 북간도였거든요. 그리고는 3.13 3월 13일 용정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김여겸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다 여기에서 분명히 활약하셨던 분들이고요. 서전대야에서 맨 앞에 명동학교 선생님들과 명동학교 학생들이 브라스 밴드를 하면서 8천여 명이 웅장하게 용정에 있는 그 일본 영사관을 향해서 진군을 갔다고 합니다. 미리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위였기 때문에 합법이었음에도 일본은 총질을 해댔죠. 바로 저 5층 대건물 앞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3.13 반일 의사비가 있는데요. 지금 가보면 이게 이제 그 이후로 북노군영서 뭐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분들은 끊임없이 남에 의해서 주어지는 도둑 같은 해방 말고 우리가 투쟁에서 얻어내는 우리의 진정한 무장 항일 운동, 이런 독립을 꿈꿔야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셨다는 거죠. 1919년 3.13 용정 만세운동에 대한 일제의 보복은 잔혹했습니다. 명동학교 불지르고요. 뭐 김여겸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간도 참변. 영화 암살해 보면 사람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간도해서 죽였는데 심지어는 가마솥에 넣고 끓이고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청산리 전투, 봉오던 전투 이런 거 일제가 너무나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간도 지역을 얼마나 초토화시켰는지. 왜냐하면 이 땅은 미국 기독교가 관여하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츠라 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좀 보호를 받았어도 간도의 기독교 세력은 그런 정도 보호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참하게 보복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간도에서는 이 무장투쟁의 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혈 광복단이라는 6명의 청년들이 15만 원 탈취 사건이라고 하는 거 한 거 아십니까? 조선은행 회령 지점에서 간도 출장소로 15만 원을 송금한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요즘이야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무장 소송 마차를 타고 가거든요. 6명의 청년들이 용정 동량어구에 매복해 있다가 그 마차를 탈취하거든요. 영화감독 김지훈 씨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 15만 원 탈취 사건이 1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당시에 소총 한 자루가 30원인가 3원인가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15만 원이면요. 5천 명이 다 준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가서 총기만 사오면 되거든요. 근데 또 누가 밀고를 한 거예요. 누가 밀고 했겠어요? 조선 사람이. 일본에 이제 회유를 받고 밀고를 해갖고 6명 중에서 1명만 도망가고 5명은 1921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가면 그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도 참변에 대한 이야기고요. 작년에 또 영화 동주 나와서 우리에게 또 간도 땅에 대해서 명동 학교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줬었잖아요.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저게 바로 명동교회에 있었던 높은 십자가였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어릴 때부터 김여겸 목사님이 외삼촌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독교라 뗄래야 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십자가라는 시를 안 쓰더래요. 십자가라는 말은 너무나 귀한 말이어서 평생 딱 한 개만 십자가라는 제목이 들어간 시를 남겼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이건 명동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많은 분들이요 이거를 필사하면서
저처럼이라는 말이 위에 붙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렇게 위에다 붙였답니다. 근데 윤동주의 원래 오리지널 육필 원고를 보니까 윤동주 시인이 일부러 처럼이라는 말을 한 줄 아래다 내렸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처럼 산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는 안 지고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때의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역사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영화 동주에서도 송몽교는 끊임없이 항일, 무장 막 이런 거 하는데 자기는 좀 소심한 시인인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모습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처럼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한 박자 쉬어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누구처럼 산다, 뭐처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윤동주는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역사상 살았던 예수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신으로 추앙하는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 밑에는 심지어 제가 영화 동주에 나왔던 윤동주의 26살 나는 참외록을 쓴다, 뭐 파란 녹이 낀 9일 거울 속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 몇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저 준비 많이 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요거 김여견 목사님 1942년 10월 29일 10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네요. 이분의 유언이 어떻습니까? 이분의 마지막 말이 어떻습니까? 유언 하나 남겨주시지요. 이랬더니 내 삶이 곧 내 유언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서간도의 대통령 이상용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북간도의 대통령 김야견, 그가 만든 명동촌, 이 두 항일운동의 거점지를 살펴보면서 자발적 망명, 자발적 디아스포라를 택했던 고난의 십자가, 역사의 십자가를 졌던 분들이 남긴 마지막 말들 뼛속 깊이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